감사 석계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상계 부서의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1권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7쪽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차별 추진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조사 및 25개 읍면동 사회보장 영역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추진하여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10개 전략, 12개 중점사업, 66개 세부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평택시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전망과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독립유공자 수당 월 5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어려운 보훈 회원들에게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보훈 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세 안재용 선생, 원심창 의사 조명 사업 등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해소와 생활 안정을 위해 5,542가구에 5억 4천만 원을 지원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3,493가구에 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나눔본부를 통해 6억 4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평택형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포용적 복지 실현입니다. 우리시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3월 말 기준 우리시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29,795세대 43,641명입니다.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90세대의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였으며 개인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국민 개개인별 욕구와 생활 실태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생활 변동 사항에 따른 복지 욕구를 수시로 파악하여 적정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새로운 한걸음 자활사업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자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근로사업은 90억 원의 예산으로 38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452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자활기금 중 9,800만 원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등 자활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44억을 투입하여 4월 말 현재 3,788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과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인처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취업 알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만족도 높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휴식 여가 활동 공간인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물품 지원을 위한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서포터즈를 통해 경로당의 회계, 스마트폰,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는 월 5만 원 인상, 회장 활동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확대 중이며 하반기에는 안마의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경로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입니다. 추모공원은 기존 봉안당 만장도래에 따라 총 사업비 199억 원, 연면적 4,900평방미터 규모로 2023년 2월 말 추모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제2추모관 개관 전까지 만장에 대비하여 제1추모관 봉안당 내부에 총 1,530기의 안치단을 추가로 설치하고 시민들께서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시민들이 쾌적한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생애 주기별 실태와 욕구 파악을 위해 발달장애인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 및 인솔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서부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시설로 서부장애인 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 275억의 예산으로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연면적 6,778평방미터 규모로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신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의원입니다. 이제 행정감사 받으시냐고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첫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복지국이 혹시 우리 행안부나 도감사나 중앙부처 감사 받으면서 혹시 뭐 조치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 혹시 받으신 사례가 좀 있나요? 최근 3년 동안. 네, 지난번 경기도 감사에서 그 장애인 복지시설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네,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받은 사항 혹시 우리 책에 담아 있는 사항이 있나요? 조치 사항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별도로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건 외에는 3년 동안 최근에 받은 사항이 없다는 거죠. 시정 조치 사항을. 한 건 외에 또 받은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부서별로 다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뭐 지적에 대한 부분은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감사를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저는 그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정 조치를 했나 좀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복지직이 읍면동에서 실은 우리 가장 복지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읍면동에서 현장 처리가 가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그 장애인에 대한 그런 뭐 교부라든지 뭐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 우리 이런 복지정책과나 뭐 다른 뭐 장애인과 뭐 그런 데서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쉽게 말 우리 장애인 교부 표지 같은 거는 면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실적 보고를 면에서 우리 과나 국에다 보고가 들어가는 얘기라는 말씀이냐고요. 요질은 예.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장애인 표지판은 이제 실적으로 읍면동에서 배분하고 그 실적은 우리가 총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과에서.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우리 내부 감사에서도 가장 우리 복지국의 조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적 사항이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읍명동에서만 이 조치 사항을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이거를 좀 개선을 하고 따로 시정 조치에 대한 부분을 재발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복지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사항들은 잘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저기 이제 감사관에서 자체 감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에서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 공람되어 있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보니까 그런 곳이 보고 받았나 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 중증 장애인 가구 난방비 부당 지급이라는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작년이나 올해도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들 알고 계시나 해갖고 한번 네, 여쭤봅니다. 네, 감사관에서 정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시스템과의 이제 연관성인데요. 시스템에서 뭐 장기 입원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바로바로 추출해 낼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좀 부족했고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해서 읍면동에서도 다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감사관님 출신이라서 그런지 내용을 너무나 또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더구나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일이 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그냥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매년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항상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또 우리 국장님은 실질적으로 그 감사 기능을 좀 수행하셨던 분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업무 소홀히 계속해서 지적사항으로 와요. 반복되게. 이게 올해로서 끝이 나야지 내년에도 또 이런 또 지적사항이 감사원에서 이루어져서 지지사항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읍면동의 복지직이나 그런 하시는 분들에게 좀 강하게 재발 방지를 좀 교육을 하든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장애인 복지 카드에 관련해서 이제 차량 이제 주차 표지가 제일 이제 많이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주소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 주차 표지를 빨리 회수해야 하는데 그 건이 늦어져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 교육하고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그 내용이 잘 전달돼서 표지가 회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런 부분들이 감사 기관에서 또 지적 사항이 없도록 우리 복지국에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복지정책과 우리 항상 우리 보훈단체들 차량 지원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차량 관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저희가 차량이 이제 다 단체 명의로 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차량을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차량 관리하는 그 운행 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할 수 있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보훈단체에서 차량을 신규 차량을 노후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차량 지원한 대수가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차량 노후된 차량은 사실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단체별로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총 8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 업무보고 때인가 할 때는 노후된 차량에 대한 교체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된다는 취지를 좀 보고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차량 교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올해 저기 고엽제가 이제 그동안 노후된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4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이제 차량을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월남 참전회 같은 경우 이제 차량이 최근의 차량은 아니지만 연식이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운영 그 키로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교체가 필요할 때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6월 6일 날 우리 현충 행사도 치렀지만 그때마다 묵념을 통할 때마다 가슴이 좀 찌릿하고 울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보훈에 대한 이런 단체에 대한 부분들에서 감사한 마음을 많이 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훈이나 안보단체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장님 면담을 하거나 해서 이제 간담회를 1회 이상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이제 보훈단체 이제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원래 회의 때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가 가서 그분들이 그 요구하는 사항들을 청취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깊게 좀 고민을 해서 우리가 안보나 보훈단체에 좀 지원을 좀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기획하거나 우리 보훈 안보단체에 적극적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복지국에 와서 이제 보훈단체 회장님이나 임원들하고 이제 자주 뵙다 보니까 또 느낀 사항이기도 하고 행사 때 또 말씀하시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이제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해마다 행사 때마다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점차 그래도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부서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후장 우리 올해 복지국 예산이 얼마나 돼 있죠? 저희 6,900억입니다. 6,900억. 그 우리 복지국은 실은 우리 국비에서 보조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한번 편성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6,907억이 예산이고요. 네, 국비는 3,806억 55%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1,000억, 시비가 2,090억 현재 예산입니다. 그럼 시비도 상당히 한 27, 8% 정도 우리가 잡혀 있네요. 네, 30%. 우리가 복지가 우리 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정도 되죠? 저희가 이제 2조가 넘었기 때문에요. 네. 그만큼 38% 예산 비율이 정도. 아마 네. 상당히 높잖아요. 37, 네, 8% 된다고 38% 하면 정도. 네. 우리 뭐 정부 차원에서나 우리 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복지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크고 하는 일도 많고 또 우리가 많은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도 펼쳐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복지국장님이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좀 계획 잡으신 거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소관 다양한 이제 단체에서 많은 요구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훈 단체라든지 또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께 이제 좀 더 고민하고 있고요. 또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장애인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우리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공직자의 역할이라서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확히 계획하신 대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취재를 해서 좋은 결과를 좀 얻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가보훈 대상자 어제 6월 현충 참배를 갔다 오고 나서 계속해서 또 우리 보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안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 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수당 1호금 지원이 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올해 신규로 하는 게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규가 있는데 그게 5만 원씩 매월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총 몇 분이나 또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55명 정도 되는 걸로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60분. 지금 우리가 그 수당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훈단체나 보훈 대상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지급하는 그 항목이 어떤 항목이죠? 현재는 그 명예수당이 가장 많은 대상자들한테 나가고 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은 참전이라는 그 유공자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하고 또 배우자에게 또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거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유공자가 사망을 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비율은 몇 분 정도 되시고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그 배우자 수당 지급 대상자는 한 1,150명이 약간 안 되는 걸로 지금 있고요. 매월 5만 원씩 추가로 그러니까 명예수당 10만 원과 별도로 추가로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걸 또 미리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15만 원을 받으시는 거네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그러니까 참전 유공자분이 사망하셨을 때 5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사망하기 전에도 5만 원이고, 그리고 실은 사망하시고 나면 배우자가 5만 원 받으시는 거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많은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연금이라든지 그런 분에서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는 뭐 50% 70% 그런 비율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냥 5만 원은 똑같이 지급받는다는 말씀이죠. 우리 그 보훈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수당을 좀 더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으로 이렇게 혹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모든 보훈 대상자들에게 명예수당 10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각지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수당이 이제 많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적정한 수당이 이제 얼마인 거냐는 대한 고민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들 중에 6.25 참전이나 이제 월남 참전하신 분들 중에 고령자 85세 이상 되시는 고령자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뭐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나날이 갈수면 갈수록 체계적이고 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보훈 대상자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상당히 좀 복지 사각지대에서 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혹시 최근 사례 중에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서 좀 발굴한 사례 같은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본 대상자 중에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못해서 저기 답변 드리기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국가 유공자 중에 이제 정부로부터 그 보상금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제 수급자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예외로 하고 그렇게 이제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급자를 신청을 하시면 최대한 수급자 책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로 해서 이제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뭐 의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원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복지에서는 우리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발굴을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서 꼭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진짜 이번에 질의 내용 중에 가장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드러나는 행정을 좀 펴서 이분들이 그동안 우리 국가에 대해 헌신했던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예우하고 보상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복지정책과 좀 한가만 좀 질의하고 추후에 추가 질문으로 다음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선자 의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복지국 전 직원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응원을 드립니다. 아침에 잠깐 신문을 보니까 저희 평택시 인구가 5월 30일자로 외국인을 포함해서 61만 8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함께 이제는 외국인들과 살아야 할 동반하면서 살아야 할 그러한 이제 시대인 거고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치적 복지적 서비스도 이제는 병행해야 될 시기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제 외국인 담당 부서 과장이 지금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외국인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이제 다문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이제 외국인 복지에 대한 그 센터 지원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사실 이제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이제 정부에도 좀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그분들을 위한 이제 어떤 그 실태 조사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어떤 그 사회보장 제도로서 어떤 사회 안전망 구축도 그분들에 의해서 좀 촘촘히 돼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 정말 기재에 대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가 함께 누려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러면 더욱더 우리 평택시가 더 살기 좋은 그런 행복한 도시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복지에서는 우선적으로 인구 정책 중장비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 되어져서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든
다양한 영역들의 연구 영역이 수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한정된 복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우선순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러한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인구 정책에 대한 중장기 종합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고 그러한 또 연구 영역은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인구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복지국 소관이 아니라서 아니지만 이제 자세히 거기에 설명드리기 따라서, 네.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 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한 조사와 또 정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타 전국에서 저희 평택이 핫 이슈고 인구가 급격히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구 정책에 우리 복지국은 아니지만 이러한 인구 정책 중장비 계획에 수립이 되어져서 거기에 따른 우리 복지에 대한 연구 영역으로 인해서 영역별로 해야지만이 우선순위로 선택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어떤 사업 서비스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많은 영역별로 연구 영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좀 새나가지 않고 적절하게 우선순위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선 우리 복지 정책에 보면 이제 신규 사업들이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작년에 그 행감시에 우리 1인 가구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감사 자료를 보니까 1인 가구를 빼고 그냥 중장년 고독사 예방 사업이라고 나와서 이게 같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를 제일 처음에는 이제 계획이 그리고 또 추진하고 해왔던 것이 1인 가구 중장년층으로 됐는데 1인 가구를 빼다 보면은 전체적인 우리 평택시의 중장년으로 비춰줄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좀 명확하게 동일하게 좀 기재를 해주는 거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은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중장년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1인 가구라는 명칭은 뺐지만 현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200명을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150명의 추진 실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내용을 보면은 현재 그 150명의 추진 실적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정 방문을 해서 어떠한 사례 관리를 필요한 그러한 가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안부를 살피는 이제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이상 징후가 이제 감지되는 가구에 대해서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을 가서 확인을 해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병원을 가고, 그리고 이제 뭐 혹시 사망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즉시 이제 뭐 처리를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사망 즉시 발견된 분이 2케이스가 있었고, 이제 그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이상 징후가 감지됐던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하신 분이 이제 두 분이 이제 케이스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SKT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AI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SKT 통신하고만 했던 이유가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그 각종 그 통신사들이랑 이 사업을 하려고 이제 그 협의를 했었는데 SKT만 이제 저희랑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재는 SKT랑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기 KT에서도 이제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올 하반기에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KT랑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그 SKT에서만 이제 했고 하반기에는 이제 KT하고 MOU를 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실시를 하자는 예정인데 처음부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좀 KT도 이렇게 MOU를 체결을 했으면은 150명으로 실적보다는 200명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계획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이 계획대로 서비스 이용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분이 좀 전에 그 사망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두 분의 사망 케이스는 그 1인 가구였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1인 가구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무용고는 아니고 가족하고의 연계는 돼서 다 잘 그 케이스가 된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운동에서 그 처리를 네네. 적절하게 잘 한 것으로 알고 무용고는 있습니다. 아니었었나요? 그럼 연고 하시는 분이 연결이 돼 있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3년 중장년 인구 현황과 사각지대 현황 자료를 보니까 사각지대의 그 추정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몇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저희가 사각지대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우려 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에 이제 그 중증 뭐 장애라든지 질환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복지 서비스를 이용을 했다거나 신청을 했다거나 뭐 이런 그 사례들에 대해서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의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라고 통계를 내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측하기가 불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인가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예상이? 이제 사각지대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복지 대상자가 이제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하는 게 뭐 평상시에는 이제 그 동안에는 잘 지내왔지만 갑자기 이제 뭐 실직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배우자랑 둘이 살고 계셨는데 뭐 한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수입이라든지 뭐 가족이 없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가 뭐 통계 자료가 어떻게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사각지대가 최소한 그 뭐 뒤늦게 발견된다든지 뭐 누락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저희가 발굴하고 챙기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분이 사망하게 되고 한 분이 남게 되고 그러한 어떤 통계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통계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져야지만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삶에서 사각지대에 있구나.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복지 대상자라든지 1인 가구 현황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이제 추출이 가능하고요. 네.
현재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장년 인구가 3년 자료를 보니까 4.4%가 증가했더라고요. 네네. 이제 이것은 우리가 1인 가구 중장년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저희 시에서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지금 뭐 우리 시에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뭐 중장년 1인 가구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뭐 청년 세대의 1인 가구도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많은 이제 관심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복지 쪽에서 이제 주로 관심을 그동안에 가진 그 상황은 이제 독거노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정책을 추진을 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중장년 40세부터 이제 64세에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차츰 이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을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실태 조사가 정확히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이것 또한 중장년에 대한 연구 영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한 바탕하에서 이제 지금처럼 영역별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고는 했지만 그 검토가 바로 지금처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지요? 네, 중장년 세대에 대한 그 실태 조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실태 조사라든지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장년 세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지고 지금 1인 중장년 시대에 아까 아침에 얘기하신 것처럼 2명의 사망한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2명의 사망한 케이스가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중장년층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노인 세대보다도 어떻게 되면 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가족과 떨어져 살고 별거하고 이혼하고 또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또한 자녀들도 이제는 성장해서 결혼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분들의 이른적인 그 중년사는 중장년은 앞으로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점을 두고 지원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직업도 취업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집에서 고독사가 이렇게 2케이스나 발견한 것처럼 없도록 우리 시에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세세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위기 가구 발굴을 이제 저희 시에서 많이 했어요. 실적 조사를 보니까. 특히 이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1983 가구를 실적을 했더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또한 사회보장 협의체에서도 또한 이기 발굴을 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구 가구 추진 실적은 몇 가구가 됐었죠? 저희가 그 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저희가 22년도에는 이제 17,000 가구 정도 이제 발굴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5,700가구 정도를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발굴을 이제 그 많이 하는 건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네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에 의해서 이제 발굴되는 건수가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제외한 그 민간에서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건수가 가장 많고 협의체 위원들의 건수가 이제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4,000건 정도를 발굴을 했고, 그 협의체 위원들 같은 경우는 한 그 700건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이제 700건이고 많이 이제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는 잘 하고는 있는 건가요? 사회보장협의체? 예, 그 협의체의 사업으로 이제 그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동의 그 협의체 위원장들끼리 그 네트워크 그 회의를 만들어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각종 뭐 신규 사업에 대한 뭐 공유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신규로 이제 위촉되는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이제 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제 그 사각지대나 이기 가구를 잘 이제 발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은 사업은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으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교육 실시한 사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이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생활지원팀에서 이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 사업비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사회보장협의체처럼 역량 강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했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월 10,000원씩 지급이 되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1년에 단 물품 한 벌로 지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처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도 역량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더욱더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위기가정에 놓인 분들을 물론 봉사지만 이러한 교육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 구성원을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그 위기가구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그런 신고자 그룹이 이제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라든지 뭐 그 읍면동의 이제 협의체 위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추진을 못해 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셔서 예산을 반영하셔서 물론 사회복지 보장협의체하고 중복된 인원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는 많은 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있습니다.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봉사지만 봉사에 참 긍정적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나눔 본부에서 이제 기부 금품을 모금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협의회 민간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죠. 행복나눔 본부는 처음에 출발할 때 평택시랑 사회복지협의회랑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3자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사회복지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타 지역의 그 지자체에 그 기부 금품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지역에서의 금품 모금이 유난히 좀 작게 나왔더라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굉장히 그 인구가 많이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현금도 또 물품도 많더라고요. 경기도에 있는 저희 그 행복나눔 본부처는 기부 금품하는 걸 쭉 이제 사례를 봤거든요. 6군데가 있었는데 저희 평택이 그렇게 다른 타 지역의 인구도 많은데 이렇게 좀 저조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뭐 캠페인이나 아니면 홍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고민을 하고 또 방향을 잡으실지. 행복나눔본부가 발족이 되고 이제 지금 기부 금품이 이제 해가 갈수록 모금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이제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지자체랑 이제 비교를 제가 뭐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저희 시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저조한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해마다 기부금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행복나눔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기부금품을 모금을 하는 이제 활동들을 이제 하고는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시설들이 시설들 자체적으로 이제 기부금품을 모아서 이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간이랑 이제 충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적극적으로 캠페인이나 이제 홍보 활동을 통해서 기부금품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부가 됐었죠? 2022년도에는 31억 6천만 원 기부받았습니다. 그게 물품입니까? 아니면 현금만입니까? 합해서입니다. 합해서이죠. 네. 당진 같은 경우는 16만이에요. 근데 32억이에요. 천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김포 같은 경우는 48만인데 현금만 17억이에요. 가참께 3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인구에 비해서 적은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큰 사업체들도 들어오고 인구도 많아지고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소액 금액이지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죄송한데요. 네네. 예. 여기까지 우선 그랬어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가 아니 잠 쉬었다 하려고 질의 있으면 이어서 좀 해주시고요. 예.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